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흥미로운 기업 이야기를 좀 깊게 파고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매사추세츠 액턴이라는 곳에 기반을 둔 의료 진단 기업입니다. 블루제일 다이어그노스틱스, 나스닥에서는 BJDX라는 티커로 거래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블루제이. 이 회사가 주로 중환자 치료, 그러니까 좀 위급한 상황에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진단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신속 진단이 필요한 분야죠. 그런데 최근에 이 블루제이가 4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대략 한 60억 원 정도 될까요? 꽤 큰 규모의 사모 발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중요한 발표였습니다. 자금 조달 소식은 특히 이런 개발 단계 기업에게는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뉴스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발표 내용, 그리고 관련해서 나온 여러 자료들, 또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분석가들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요. 네. 이번 자금 조달이 블루제이라는 회사에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걸 지켜보는 당신에게는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지 아주 다각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단순히 돈을 구했다 이걸 넘어서 그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좀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그냥 자금 수혈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블루제이의 생존과 성장을 건 뭐랄까 일종의 승부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그 전략적인 의미, 또 잠재적인 기회, 그리고 당연히 숨어있을 위험 요인까지 꼼꼼하게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한번 시작해 보시죠. 자, 그럼 먼저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요. 이번 450만 달러 자금 조달,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들어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유상증자, 그러니까 단순히 주식을 더 찍어서 파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점이 이번 딜의 좀 특징적인 부분인데요. 핵심은 이게 패키지 딜이라는 겁니다. 패키지 딜이요? 네, 그러니까 보통주, 커먼 스탁 하나만 파는 게 아니라 보통주와 신주 인수권, 워런트로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단위로 판매하는 방식이에요. 아, 묶음 판매 같은 거군요. 그렇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한 유닛당 가격을 2달러로 책정을 했고요. 이 유닛 하나에는 보통주, 1주가 들어갑니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전 조달 워런트라는 게 대신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잠시만요. 사전 조달 워런트는 뭔가요? 보통주랑 다른 건가요? 그건 약간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보통주랑 거의 유사한 권리를 가지지만 행사 가격이 아주 낮게 설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즉시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워런트예요. 주로 특정 투자자들이 지분율 규제 같은 걸 피하면서 투자할 때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의 보통주와 같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그럼 유닛당 2달러의 보통주 또는 그 비슷한 워런트, 그리고 또 뭐가 들어있다고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바로 시리즈 F 신주 인수권, 즉 워런트가 함께 포함됩니다. 이 워런트는 나중에, 그러니까 미래의 특정 기간 동안에 주당 1.75달러라는 가격으로 블루제이의 보통주를 추가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1.75달러요. 행사 가격이 그렇군요. 그럼 이 워런트로는 몇 주나 살 수 있는 건가요? 이번에 판매하는 유닛당 워런트 2개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어떤 투자자가 100유닛을 샀다면 보통주 100주 또는 사전 조달 워런트 100개와 함께 나중에 1.75달러에 총 200주를 추가로 살 수 있는 권리, 워런트를 갖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전체 규모를 한번 계산해 보죠. 총 450만 달러를 조달한다고 했으니까 유닛당 2달러면 225만 유닛을 판매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정확히는 225만 유닛이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 즉시 보통주 또는 사전 조달 워런트 225만 주가 발행되는 효과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나중에 최대 450만 주, 225만 유닛 곱하기 워런트 2개를 추가로 매입할 수 있는 워런트까지 발행되는 구조입니다. 와, 그럼 당장 225만 주가 새로 생기고 앞으로 최대 450만 주가 더 늘어날 가능성까지 있는 거네요. 주식 수가 꽤 많이 늘어나는 건데요. 네, 그렇죠. 그 점은 분명히 인지해야 할 부분입니다. 잠재적인 주식수 증가폭이 상당하죠. 알겠습니다. 구조는 이해가 됐고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가격 책정 방식이요. 시장가 발행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이게 나스닥 규정에 따라서 앳 더 마켓 방식으로 가격이 책정되었다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미리 딱 정해진 가격의 대규모 물량을 한 번에 특정 투자자에게 넘기는 방식, 일반적인 사모 방식과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시장가 발행은 말 그대로 그 시점의 시장 가격에 맞춰서 또는 시장 가격에 근접한 가격으로 점진적으로 주식을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번 블루제이 건은 특정 투자자들에게 사모 형태로 진행되긴 하지만 그 가격 결정의 기준이 최근 시장 거래 가격을 반영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넘기는 게 아니라 그래도 최근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 수준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가격을 정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가 발행이라는 용어 자체가 가지는 더 넓은 의미는 자금 조달을 할 때 한 번에 대량 매각해서 주가에 큰 충격을 주는 대신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유연하게 점진적으로 주식을 매도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는 메커니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주가 급락 부담을 좀 덜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또 필요에 따라 조달 시점이나 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유연성이 생기겠네요. 정확합니다. 특히 블루제이처럼 아직 개발 단계에 있고 주가 변동성이 클 수 있는 기업에게는 이런 유연성이 중요할 수 있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패키지 딜과 가격 책정 방식이 투자자에게는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단 현재 주가 수준, 발표 당시 주가가 급등하긴 했지만 그 이전 대비 아주 불리하지 않은 가격, 즉 2달러의 주식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미래의 업사이드 포텐셜에 베팅할 수 있는 워런트를 덤으로 얻는다는 매력이 있죠. 아, 그 워런트가 핵심이군요. 나중에 회사 가치가 올라가서 주가가 1.75달러보다 훨씬 높아지면 이 워런트를 행사해서 싸게 주식을 살 수 있으니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주가가 5달러가 되었다고 가정하면 1.75달러의 워런트를 행사해서 주식을 받으면 주당 3.25달러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니까요. 물론 주가가 1.75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워런트는 가치가 없어지겠지만요. 그러니까 초기 투자 비용, 주당 2달러는 상대적으로 낮추면서 미래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옵션을 확보하는 셈이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 리스크를 어느 정도 관리하면서도 회사가 정말 잘 됐을 경우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선호할 수 있죠. 그렇군요. 회사 입장에서도 당장 낮은 가격에 대량의 주식을 발행하는 것보다는 현재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받으면서 미래 성과에 대한 기대를 워런트 형태로 투자자와 공유하는 방식이니 뭐랄까 서로 윈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이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회사는 당장의 지분 희석 부담을 워런트 행사 시점으로 일부 이연시키는 효과도 있고요. 또 이렇게 워런트까지 포함된 딜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그만큼 회사의 장기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본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고요. 하지만 역시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아무리 좋은 구조라고 포장을 해도 결국 새로운 주식이 발행되는 거고 앞으로 워런트가 행사되면 주식 수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기존의 블루제이 주식을 가지고 있던 주주들 입장에서는 내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거 아니냐, 주식 수가 늘어나면 주당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 점은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우려입니다.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하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신주 발행, 보통주 또는 사전 조달 워런트로 인해 총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기존 주주들의 주당 순이익, EPS, 나 주당 장부 가치 같은 지표들은 희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당장 파이 조각이 더 늘어나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미래의 워런트가 행사될 경우 주식 수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행자 가격인 1.75달러의 신주가 발행되는 거니까요. 이것도 추가적인 희석 요인이 되죠.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기존 주주에게는 분명히 부정적인 뉴스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반응은 폭발적이었단 말이죠. 주가가 75%나 뛰었으니까요.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희석 우려보다 더 큰 뭔가가 있다고 본 걸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시장은 단순히 희석이라는 단기적 악재보다는 이 자금 조달이 가져올 미래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훨씬 더 크게 반영했다고 봐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뭘 할 건데? 아, 결국 또 돈을 사용처로 귀결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만약 조달된 자금이 그냥 회사의 부족한 운영비를 메우거나 성과 없이 사라져버린다면 그건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죠. 기존 주주 가치만 희석시키고 끝나는 겁니다. 네. 하지만 만약 이 450만 달러가 회사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정표,
예를 들어서 핵심 제품의 미국 식품의약국 FDA 승인 획득이라든지 아니면 성공적인 시장 출시와 초기 매출 발생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그렇게 되면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 즉 펀더멘탈이 크게 개선되는 거잖아요. 단순히 주식수가 늘어난 효과를 훨씬 뛰어넘는 기업 가치의 퀀텀 점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단기적인 지분 희석의 고통은 있겠지만 그 돈으로 회사가 훨씬 더 커진다면 결국 기존 주주들에게도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논리군요. 네, 맞습니다. 시장은 바로 그 가능성에 베팅을 한 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희석보다는 성장의 스토리에 더 무게를 둔 거죠. 물론 이게 보장된 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기대감이죠. 그렇군요. 결국 희석이냐 성장이냐의 갈림길에서 회사가 이 자금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성과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번 자금 조달의 평가는 극명하게 달라지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조달된 자금을 정말 약속한 대로 핵심 목표 달성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그리고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아주 면밀하게 지켜봐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돈의 사용처가 그래서 더 중요해지는데요. 블루제이는 이번에 조달한 450만 달러를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겠다고 밝혔나요? 여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인 것 같은데요. 네, 블루제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회사의 발표 자료를 보면 조달된 자금의 주된 사용처는 딱 정해져 있어요. 바로 회사의 핵심 파이프라인, 그 심포니 IL6 테스트, 심포니 IL6 테스트라는 제품의 FDA 승인 획득을 위한 임상 연구 비용입니다. 아, 역시 그 제품이군요. 폐혈증 관련 진단 테스트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폐혈증 환자를 위한 신속 진단 테스트인데요. 이 제품의 FDA 승인을 받기 위한 임상 연구가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이번 자금의 상당 부분이 여기에 투입될 거라는 겁니다. 그 외에는 또 어디에 쓰인다고 했나요? 그 외에는 추가적인 연구 개발, 그러니까 아마도 심포니 플랫폼을 활용한 다른 진단 제품 개발 같은 걸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회사 운영 자금으로도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뭐 직원 급여라든지 사무실 운영비 같은 것들이겠죠. 그렇군요. 사용처를 보면 정말 회사의 모든 역량이 이 심포니 시스템이라는 플랫폼과 그 첫 번째 결과물인 IL6 테스트의 상업화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명백합니다. 현재로서는 이 IL6 테스트의 성공 여부가 블루제이의 미래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회사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럼 이 IL6 테스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죠. 이게 폐혈증 진단과 관련이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작동하고 왜 이게 블루제이에게 그렇게나 중요한 건가요? 네, 먼저 IL6가 뭔지부터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인터류킨 6이라는 단백질입니다. 우리 몸에 감염이나 염증이 생겼을 때 면역세포들이 분비하는 여러 물질 중 하나인데요. 아, 면역 반응 관련 물질이군요. 그렇죠. 이 IL6 수치는 몸 안의 염증 반응이 얼마나 심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폐혈증이라는 게 결국 감염에 대한 우리 몸의 과도한 면역 반응 때문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오히려 자기 몸을 공격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IL6 수치를 측정하면 폐혈증 환자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즉 중증도를 분류하거나 치료를 시작했을 때 환자의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그 예후를 모니터링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혈액 속의 IL6 농도를 재서 폐혈증의 심각성이나 치료 경과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데 블루제이 기술의 핵심은 단순히 IL6를 측정하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이미 IL6를 측정하는 검사들은 존재하거든요. 그럼 뭐가 다른 거죠? 바로 속도와 장소입니다. 블루제이의 심포니 시스템은 이 IL6 검사를 약 20분 안에, 그것도 환자가 있는 곳 가까이에서, 예를 들면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바로 수행하고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보통 현장 검사 또는 포인트 오브 케어 테스팅, POCT라고 부르죠. 20분 안에요? 와, 보통 그런 검사는 펫 뽑아서 검사실로 보내고 결과 기다리는데 시간이 꽤 걸리지 않나요? 맞습니다. 기존의 중간검사실 기반 검사들은 검체를 채취해서 이송하고
검사실에서 처리하고 결과를 다시 임상의사에게 전달하기까지 보통 몇 시간, 길게는 그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폐혈증은 정말 시간이 생명인 질환입니다. 진단과 적절한 항생제 투여 같은 치료가 1시간 지연될 때마다 환자의 사망률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정말 분초를 다투는 상황인 거죠. 정말 무서운 병이네요. 네. 그런데 의사가 환자 상태를 빨리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중요한 판단 근거 중 하나인 검사 결과가 몇 시간 뒤에나 나온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정말 그렇겠네요. 거의 감이나 경험에 의존해야 하는 부분도 많겠고요. 그렇죠. 바로 이 지점에서 블루제이의 20분 내 결과가 강력한 차변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사가 환자 앞에서 빠르게 IL-6 수치 변화를 확인하고 이 환자 상태가 심상치 않다,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겠다, 또는 치료에 반응이 있구나 같은 판단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도록 돕겠다는 거죠. 그렇게 연결되는 거군요. 단순히 검사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 그 빠른 결과가 실제 의료진의 의사결정 과정을 바꾸고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 네, 바로 그게 블루제이가 제시하는 가치 제한, 밸류 프로포지션의 핵심입니다. 이 20분이라는 속도가 정말로 구현된다면 특히 응급 상황이나 중환자 관리 영역에서는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잠재력은 분명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제이도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최근에 사이먼 아이라는 이름의 임상 연구를 진행했는데 여기서 얻은 초기 데이터를 보면 폐혈증 환자의 사망률을 예측하는데 이 IL-6 테스트가 유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오,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했군요. 네, 물론 아직 초기 단계의 연구 결과이고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단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건데요. 다음 단계는 뭔가요? 바로 FDA 승인을 받기 위한 핵심 임상 연구, 사이머니 연구입니다. 이 연구를 2024년 3분기,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이먼 아이, 이게 FDA 승인의 관문이 되는 아주 중요한 연구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이먼 아이 임상 연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FDA에 승인 신청을 하는 것이 블루제이의 당면 과제이고 이번에 조달한 450만 달러가 바로 이 중요한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또 FDA 승인 신청 및 관련 절차를 밟아나가는 데 필요한 결정적인 연료, 실탄이 되는 셈입니다. 아하, 자금 조달과 회사의 핵심 마일스톤 달성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군요. 정말 타이밍이 중요한 시점이네요. 네, 아주 중요한 시점이죠.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신속 진단 기술에 대한 수요 자체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 아닌가요?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도 심해지고 있고 만성 질환자도 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는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편리한 진단에 대한 요구를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예방의학이나 맞춤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도 한몫하고요. 그렇죠. 특히 블루제이가 집중하는 이런 현장 검사 POCT 기술은 의료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흐름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모든 검사가 병원 내에 크고 복잡한 중앙검사실에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기술의 발전으로 점점 더 환자 가까이에서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간단한 진단이 가능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코로나19 팬데믹 때 자가진단 키트 사용 경험이 그런 변화를 실감하게 했죠.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블루제이의 기술은 이러한 의료 패러다임 변화의 중심축에 놓여 있다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폐혈증처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그 가치가 더 부각될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기술 자체의 잠재력이나 시장의 흐름 측면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좀 현실적인 문제? 냉정한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바로 경쟁입니다. 이 체외 진단 시장, 특히 감염질환 진단 같은 분야는 이미 거대한 글로벌 기업들이 꽉 잡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스위스의 로슈라든지 미국의 에버트 같은 회사들 말이죠. 네, 대표적인 공룡 기업들이죠. 이 회사들은 자본력이나 연구개발 능력, 전 세계적인 영업망, 브랜드 인지도 같은 면에서 블루제이 같은 이제 막 시작하는 작은 회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일 텐데요. 이런 거대 기업들이 버티고 있는 시장에서 블루제이가 과연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을까요? 이거 비유하자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아주 정확하고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산업 내 경쟁 환경을 분석할 때 이게 가장 큰 허들 중 하나로 꼽힙니다. 말씀하신 대로 로슈, 에버트뿐만 아니라 지멘스 헬시니어스, 다나허, 벡톤 디킨슨 같은 쟁쟁한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이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회사들도 당연히 폐혈증 진단 관련 제품들이 있을 거고요. 물론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자동화된 대용량 검사 시스템부터 일부 현장 검사 솔루션까지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죠. IR6 검사 역시 이들 기업의 플랫폼에서 가능한 경우가 많고요. 그럼 블루제이는 뭘로 경쟁하겠다는 건가요? 블루제이가 내세우는 전략은 결국 차별화와 틈새 시장 공략입니다. 거대 기업들과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는 그들이 가진 시스템의 약점이나 미처 충족시키지 못하는 특정 요구를 파고들겠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점을 말하는 건가요? 앞서 강조했던 20분 내 결과 도출이라는 속도가 가장 큰 무기입니다. 기존의 대형 병원 중앙 검사실 시스템들은 아무리 자동화되었다고 해도 검체 이송 시간 등을 포함하면 블루제이가 목표하는 20분보다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거든요. 특히 응급 상황이나 중환자실처럼 정말 총각을 다투는 환경에서는 이 시간 차이가 결정적일 수 있다는 거죠. 아, 속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IL6라는 특정 바이오마커에 대한 집중도와 전문성입니다. 거대 기업들은 수백, 수천 가지 검사 항목을 다루는 범용 플랫폼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면 블루제이는 일단 폐혈증과 IL6에 집중해서 이 분야에서만큼은 최고의 성능과 편의성을 제공하겠다는 전략을 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넓은 범위를 커버하기보다는 특정 영역에서 깊이 파고들어서 전문성을 인정받겠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초기 타겟 시정도 대형 병원 전체라기보다는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ICU처럼 신속한 IL6 검사가 가장 필요한 특정 부서를 먼저 공략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종의 니치마켓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니치마켓 전략. 하지만 그 니치마켓도 거대 기업들이 가만 놔둘까요? 블루제이가 성공 가능성을 보이면 금방 따라서 유사한 제품을 내놓거나 아니면 아예 회사를 인수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경쟁사들의 추격이나 M&A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죠. 그래서 블루제이 입장에서는 기술적인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것, 예를 들면 특허를 확보하거나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기술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조 역량도 중요하지 않나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제품을 안정적으로 대량으로 생산하지 못하면 상업화는 어렵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블루제이가 일본의 사뇨세이코라는 회사와 제조 파트너십을 확대했다는 발표도 주목할 만합니다. 사뇨세이코요? 어떤 회사인가요? 정밀기기나 부품 제조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블루제이의 심포니 시스템 카트리지 같은 소모품 생산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외부 전문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블루제이 자체적으로 대규모 생산 설비 투자를 하는 부담을 덜면서도 FDA 승인 이후의 시장 수요에 맞춰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미리 확보하려는 전략적인 행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 생산은 아웃소싱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거군요. 그것도 나름대로 효율적인 전략일 수 있겠네요. 네. 하지만 이 모든 전략들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20분 속도와 IL6 집중이라는 차별화 전략이 로슈나 에보트 같은 거대 기업들의 막강한 영업력, 기존 고객과의 관계, 광범위한 제품 라인업이라는 벽을 넘어서기에 충분할 것인가? 이건 블루제이가 앞으로 시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증명해야 할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거예요. 정말 그렇겠네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려면 정말 뛰어난 전략과 약간의 운도 필요할 텐데요. 자, 그럼 다시 시장 반응으로 돌아가 보죠. 아까 주가가 75% 넘게 급등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발표 당일이었죠. 시장은 일단 이번 자금 조달과 블루제이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단순히 FDA 승인 가능성이라는 기대감 외에 또 다른 요인은 없었을까요? 네, 몇 가지 추가적인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자금 조달 규모 자체입니다. 450만 달러라는 금액이 절대적으로 보면 아주 큰 액수는 아닐 수 있지만 현재 블루제이의 개발 단계와 당면 과제, 심원한투 임상 시작 등을 고려했을 때 FDA 승인까지 가는데 필요한 자금의 상당 부분을 확보했다는 안도감을 줬을 수 있습니다. 아, 돈 걱정은 당분간 덜었구나 하는 심리? 그렇죠. 임상 시험이라는 게 돈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중간에 자금이 떨어져서 임상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일단 중요한 임상을 시작하고 진행할 동력을 확보했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진 거죠.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발행 가격이나 워런트 조건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겠네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유닛당 발행 가격 $2, 워런트 행사 가격 1.75달러. 이 가격이 발표 직전 주가보다는 높았지만 그동안의 주가 흐름이나 회사의 잠재력을 고려했을 때 시장 참여자들이 이 정도면 합리적인 수준이다. 회사가 헐값에 주식을 넘기는 건 아니구나 라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너무 낮은 가격에 발행했다면 오히려 기존 주주들의 반발이나 회사의 자금 사정이 생각보다 더 안 좋은 건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을 수도 있거든요. 가격 조건이 나쁘지 않았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이번 자금 조달이 3호 프라이빗 플레이스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모하는 게 아니라 소수의 특정 기관 투자자나 혹은 자격을 갖춘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3호 방식이 왜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죠? 3호 투자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보품, 해당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실사, 듀딜리전스를 하고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믿고 투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단기 차익을 노리기보다는 회사의 비전에 동의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사는 게 아니라 이 회사를 잘 아는 투자자들이 들어왔다는 사실 자체가 시장에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기관이 참여했다면 그 효과는 더 클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 딜의 주관사, 플레이스먼트 에이전트 역할을 맡은 로드먼 앤 렌쇼라는 투자은행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드먼 앤 렌쇼요? 어떤 곳인가요? 이 회사는 주로 소형 성장 기업들, 특히 헬스케어 분야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나 M&A 자문 같은 투자은행 업무에 특화된 경험을 가진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전문성을 가진 주관사가 딜을 진행했다는 점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신뢰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금 확보 자체, 나쁘지 않은 발행 조건, 그리고 3호 방식과 전문 주관사의 참여,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시장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은 이번 자금 조달을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블루제이가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한 중요한 이벤트로 해석했다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시장의 기대감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정말 장밋빛 전망이 가득한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항상 양면을 봐야 하잖아요. 동전의 뒷면처럼 이 블루제이 투자에는 어떤 위험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을까요? 저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는 무엇일지 좀 냉정하게 분석해 주시죠. 물론입니다. 기대감이 높은 만큼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의 충격도 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블루제이가 안고 있는 위험 요인들은 명확하고 또 상당히 심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위험은 역시 임상 연구의 실패 가능성입니다. 이건 블루제이뿐만 아니라 모든 신약 개발, 의료기기 개발, 바이오테크 기업들의 숙명과도 같은 거죠. 그렇죠. 임상 결과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으니까요. 네. 지금 모든 희망이 걸려있는 SYM12 임상연구 결과가 만약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IL-6 테스트가 폐혈증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여주지 못한다거나 안전성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견된다거나 하는 경우죠.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그렇게 되면 XDA 승인은 당연히 불가능해지고 회사의 핵심 파이프라인 가치가 사실상 0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주가는 폭락할 것이고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크고 본질적인 위험입니다. 임상 실패 리스크 정말 크네요. 또 다른 위험은요? 두 번째는 규제 당국의 승인 지연 또는 실패 위험입니다. 임상 결과가 설령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FDA 승인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습니다. FDA가 임상 데이터의 완전성이나 분석 방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고요. 임상 성공과 FDA 승인이 동의어는 아니군요. 그렇죠. 승인 심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혀 승인이 계속 지연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보안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해 최종적으로 승인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승인이 늦어질수록 회사는 계속 자금을 소모해야 하고 경쟁사들에게 추격당할 시간을 벌어주는 셈이 되니 이것 역시 큰 위험입니다. 그렇군요. 임상과 규제라는 두 개의 큰 산을 넘어야 하는 거네요. 세 번째 위험 요인은 뭘까요? 세 번째는 재무적 불안정성과
추가 자금 조달의 필요성입니다. 블루제이는 아직까지는 꾸준한 매출이나 이익을 내지 못하는 전형적인 개발 단계 기업입니다. 계속해서 연구개발과 운영에 돈을 써야 하는 구조죠. 네, 그렇죠. 돈 먹는 하마담계라고 할 수 있죠. 이번에 450만 달러를 조달했지만 이게 과연 상업화 성공까지 충분한 금액일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SYM은 이 임상 비용 외에도 FDA 승인 이후에는 제품 양산을 위한 준비, 마케팅 및 영업조직 구축 등 상업화를 위한 비용이 또 막대하게 들어갈 겁니다. 아, 승인 받는다고 끝이 아니군요. 네,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해서 의미 있는 매출을 올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텐데 그 사이에 자금이 또 부족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 추가적인 자금 조달에 나서야 하는데 그때 가서 시장 상황이 안 좋거나 회사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면 자금 조달 자체가 어려워지거나 아주 불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또다시 기존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아, 지속적인 자금 조달 압박, 이것도 상당한 부담이겠네요. 네. 그리고 네 번째 위험 요인은 앞서 이미 이야기 나눴던 치열한 시장 경쟁입니다. 로슈나 에보트 같은 거대 기업들과의 경쟁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설령 블루제이가 FDA 승인이라는 관문을 통과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이 거대 기업들과 직접 맞붙어야 합니다. 이들은 막대한 자본력과 영업망, 브랜드 인지도를 이용해서 블루제이의 시장 진입을 견제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격 경쟁을 벌일 수도 있고 더 개선된 제품을 빠르게 내놓을 수도 있고요. 후발주자로서 시장을 뚫는 게 정말 만만치 않겠네요. 네. 블루제이가 가진 속도나 틈새 시장 공략 전략이 과연 이들의 공세를 이겨내고 의미 있는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이건 실제로 부딪혀봐야 아는 문제입니다. 상업화 실패 위험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정리해보면 임상 실패 위험, 규제 실패 위험, 재무적 불안정성 및 추가 자금 조달 위험, 그리고 치열한 시장 경쟁 위험, 이렇게 크게 4가지 정도의 핵심 위험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경영진의 능력이나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 등 다른 위험들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위험들은 이 4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자라면 이런 위험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 결정을 내려야겠죠. 정말 기대와 위험이 공존하는 상황이네요. 자, 그럼 이제까지의 논의를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블루제이 다이어그노스틱스의 이번 450만 달러 사모 발행, 이걸 전체적인 그림에서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네, 종합적으로 본다면 이번 사모 발행은 블루제이라는 회사가 아이디어와 기술만 가진 개발 단계라는 번데기 상태에서 벗어나 실제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상업화 단계라는 나비로 탈피하기 위한 정말로 중대한 변곡점에서 이루어진 결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이다. 그렇죠. 이 450만 달러는 단순히 운영 자금을 넘어서 회사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가장 큰 허들, 즉 FDA 승인이라는 산을 넘기 위한 핵심적인 실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일단 이 실탄 확보에 대해 이제 한번 해볼 만하다. 성공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높아졌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높은 기대감을 보여준 것이고요. 성공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본다면요? 만약 모든 것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SYM의 임상이 성공하고 FDA 승인을 받고 나아가 산요세이코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까지 이루어진다면 블루제이는 폐혈증 신속진단이라는 잠재적으로 매우 큰 시장에서 중요한 플레이어로 부상할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20분의 진단이라는 기술적 차별점은 응급중환자 의료 현장에서 분명히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현재의 낮은 기업 가치는 재평가받을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실패 시나리오, 즉 위험 요인들이 현실화된다면요? 네, 동시에 그 이면에는 앞서 짚어본 것처럼 임상 실패, 규제 장벽 통과 실패, 지속적인 자금 부족 문제, 그리고 로슈나 에버트 같은 거대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밀려나는 상업화 실패라는 명백한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현실화된다면 회사는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전형적인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모 발행은 블루제이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전략적 결정인 동시에 어찌 보면 회사의 명운을 건 승부수 혹은 도박에 가깝다고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면 큰 도약을 이루겠지만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결국은 실행력입니다. 블루제이가 이번에 조달한 이 소중한 자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약속한 이정표들, 특히 FDA 승인이라는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실제로 만들어내는지를 면밀히 추적하고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발표나 계획만 믿을 것이 아니라 임상 진행 상황, 데이터 발표 내용, 규제 당국과의 커뮤니케이션 등을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자금 조달 뉴스를 넘어 한 바이오테크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건 한편의 드라마를 지켜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블루제이 다이어그노스틱스의 3호 발행 소식을 정말 깊이 있게 파고들어 봤습니다. 자금 조달의 구체적인 구조와 의미부터 시작해서 회사의 핵심 기술인 심포니 IR6 테스트의 잠재력, 치열한 시장 경쟁 환경, 그리고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위험 요인들까지 아주 다각도로 살펴봤는데요. 네,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번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만약에요, 정말 모든 어려움을 딛고 블루제이가 FDA 승인이라는 가장 큰 산을 넘는데 성공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래서 심포니 IR6 테스트가 시장에 출시된다면 네, 성공적인 시나리오네요. 그때 단순히 블루제이라는 회사가 제품을 팔아서 돈을 번다는 것을 넘어서서요. 이 20분 진단이라는 기술이 과연 실제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의 풍경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긴박한 상황에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 분투하는 의사들의 판단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폐혈증이라는 무서운 질병과 싸우는 환자들의 생존율을 과연 얼마나 어떻게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을까? 기술의 성공이 가져올 진짜 변화의 모습, 그 파급 효과는 과연 어디까지일지 한번 상상해보고 고민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단순히 주가 상승 너머의 가치를 생각해보는 거죠. 이것이 오늘 저희가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기술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사람을 향해야 하니까요.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